이종숙의 인문학 스튜디오. 안녕하세요. 신앙송가 이종숙입니다. 가을 하면 떠오르는 시 중 대표적인 시 뭐 있으세요? 네, 바로 윤동주 시인의 별에는 밤이 아닐까 싶습니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그런가 하면 윤동주 시인의 소년이라고 하는 시에서도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여기저기서 단풍잎 같은 슬픈 가을이 뚝뚝 떨어진다. 단풍잎 떨어져 나온 자리마다 봄을 마련해 놓고 나뭇가지 위에 하늘이 펼쳐 있다. 가만히 하늘을 들여다보려면 눈썹에 파란 물감이 든다. 두 손으로 따뜻한 볼을 쓸어보면 손바닥에도 파란 물감이 묻어난다. 눈썹에 파란 물감이 들 것 같은 가을날, 인문학 스튜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이적의 그런 걸까 인문학 스튜디오 첫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힐링 인문학 만나보겠습니다. 톡톡 힐링 인문학. 오늘 작가와 함께하는 시간 함께해 주실 분은 오랜 기간 충청권의 대표 칼럼니스트로 자림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단편소설집 시간장을 출간하신 김도훈 작가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예,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께서 직접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요. 네. 예, 예. 오늘 소설가라는 타이틀을 갖고 네.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필 쓰니까 수필가고요. 네. 칼럼을 또 많이 쓰죠. 칼럼니스트입니다. 예. 학교에 또는 성인들 대상으로 네. 강연 활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강사입니다. 네. 예, 그리고 또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가이기도 합니다. 정말 많은 일들을 하시고 계신데요. 예, 자기개발서도 네, 또 발간을 하시죠. 출간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자기개발서라기보단 그냥 실용서. 네, 예. 네, 실용서요. 네,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시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꾸준히 책을 또 내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정말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직장이나 일상적인 일로도 정말 바쁘신데 소설집을 출간하셨습니다. 저도 미리 책을 읽어봤는데요. 책이 지루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너무 재미있고 속도감 있게 읽었어요. 언제부터 소설을 쓰셨나요, 선생님? 예, 말씀드린 대로 전업 작가는 아니고요. 네. 이런 걸 취미라고 하죠. 짬짬이 쓰는 건데 네. 제가 우연히 제가 그 전부터 수필을 썼어요. 수필이라는 것은 그냥 일기 쓰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책도 내고 했는데 그 출판사 사장님이 등단지 잡지도 운영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김 선생님은 소설 좀 한번 써보지 그래. 쓸 수 있겠던데 라고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아유 저 어려워요 그랬는데 이제 아니 수필 쓰는 사람이 조금 더 호흡 길게 쓰면 돼요. 한번 써봐요. 해서 이제 작품을 써서 네. 등단지에 제출을 했는데 그냥 첫 해년도에 통과가 됐어요. 제가 네. 2편을 써서 냈는데 네. 아주 좋은 작품이라고 해서 엉겹결에 소설 쓰게 됐어요. 너무 겸손하신 것 같아요. 그게 10년째 됐습니다. 와, 오래되셨네요. 예, 네. 10년. 시나 수필보다 어렵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소설 읽을 때도 재미있지만 읽고 나서도 또 여운을 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내용상. 제 책 말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단편소설 10편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시간장이라고 하는 소설을 표제로 정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제 뭐 단편 10편을 쓰는데 그 10편 하나하나의 제목을 매기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좀 의미도 줘야 되고 네. 좀 묵직한 뭔가 여운도 있어야 되고 네. 하는데 10개 그때그때마다 하여튼 어렵게 잡았는데요. 시간장이 저한테 좀 그나마 좀 뭐랄까 이렇게 깊이 다가왔어요. 좀 깊이도 있어 보이고 네. 여운도 있고 네. 뭔가 그 감추어진 뭐가 있을 것 같고 뭐 이래서 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고 지금 뭐 라디오라서 표지가 네네. 노출되진 않지만 네, 보여드리지 못해서 안타깝네요. 예, 정말. 표지가 좀 뭐랄까 정겹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도 뭐 이렇게 유치하지 않다. 네. 요즘 분들 중에 시간장이라고 하는 걸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저도 잘은 몰라요. 근데 주로 시간장 하면 우리가 종갓집 생각하고요. 종갓집 아니더라도 이제 좀 뼈대 있는 집안에서 네. 간장을 그 한 해 만들어서 다음에 먹는 그 간장이 아니라 네. 아주 말 그대로 이제 그 간장을 시간장. 네. 그래서 많이 담아놓고 저도 그게 다 소멸성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큰 항아리에 이제 묵혀놓고 저 간장 한 바가지를 퍼가면 네. 한 바가지를 또 리필합니다. 네.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전체적인 볼륨을 유지하는 이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40년, 50년 된 네네네. 시간장이 500년 된 것도 있습니다. 어느 종갓집에 네. 가면. 소설 소재가 하나하나 전부 다 우리 주변에서 충분히 있을 법한 이야기라서 더 또 현실감 있게 와닿았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더 재미있었고요. 소재를 어떻게 구하시는지 어떤 기준이 있으신지 궁금했습니다. 글쎄요. 이제 살다 보면 내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 네. 또는 이제 뭐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 중에 참 기가 막히다. 또는 뭐 기가 막힐 것까지는 없지만 네. 참 나라면 저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뭐 이게 좀 특이한 상황이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저는 소설을 따로 열심히 공부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상황을 뼈대 삼아서 네. 그 팩트의 큰 줄기만 가져오고 그 나머지 곁살은 제가 붙여요. 그리고 종말도 제가 내려요. 네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쓰다 보니까 소설이 되네요. 네. 언론인이라는 이런 이점이 다른 사람들의 이런 삶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어서 또 이런 소재거리가 또 다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가령 그 사무실에서 앉아서 그 뻔한 동료들하고 뻔한 일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네. 저희들은 뭐 무지하게 많이 돌아다니니까 네네. 그리고 굉장히 다채로운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하다 보니까 그 중에 참 저런 일이 있었겠네라는 네. 뭐 이렇게 재밌는 얘기 같은 거 네네. 이제 나름 제가 캐치를 하는 거죠. 예. 책의 이 서평에 보면은 밖에 이제 소외된 계층이 주인공인 세상이 펼쳐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읽어보니까 이 소외 대상이 내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될 수도 있고 우리 모두가 해당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반전의 묘미와 또 왠지 모를 통쾌감에 읽는 재미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예, 뭐 사회적인 약자 또는 뭐 소외된 이웃 이런 표현 우리가 많이 하는데요. 네.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승자 독식의 문화, 서열주의 문화 뭐 이런 것들에 굉장히 익숙해 있는 거고 그게 너무나 당연하고 그게 가장 공평하다는 생각을 다수의 사람들이 하고 살아요. 제가 더 공부 열심히 했고 제가 더 그 많은 시간 노력했기 때문에 제가 더 좋은 자리에 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 뭐 이런 많은 생각들을 하지만 실제로 제가 겪어본 바에 의하면 소위 우리가 지금 뭐 부모 찬스 뭐 이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정말 공정하기보다는 그 타고난 환경에 의해서 그 사람의 삶이 지배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고요. 뭐 그런 것에 대한 좀 나름대로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제가 좀 녹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노인이나 장애인에 네.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 좀 무심한 사회가 아닌가. 그래서 네. 그들이 주인공이 되고 네. 또 좀 못난 형제가 더 잘 되고 그 존경받고 네. 뭐 이런 걸 한번 제가 소설 속에서라도 좀 그려보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조금 위로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작품 중에서 맨 첫 작품부터 한번 보면요, 슬픈 눈 그리고 또 18년 만에 복수가 이렇게 이어서 나오거든요. 보면은 20년 가까이 또 잊고 지낸 사람에 관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네네네. 점으로는요. 네, 어떤 계기를 쓰셨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이건 이제 뭐 시골 마을에 있는 친구들 얘기로 각색을 해서 썼는데 네. 제가 겪은 친구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거까지 얘기해야 되나? 대학 친구인데요. 그 대학 졸업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네. 소식이 끊겼는데 뭐 어떻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나중에 네. 들렸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며칠 동안 제가 좀 네. 충격을 먹었는데 그 친구의 사연을 이제 이 시골 마을 친구들의 사연으로 입혀가지고 좀 각색을 한 그런 소설입니다. 그 친구에 대한 좀 미안함, 애절함, 걱정 뭐 이런 것들이 작품에 녹아 있지요. 그래서 그 연락이 끊기고 20년 가까이 연락을 못했던 친구에 대한 미안함, 아쉬움, 보고 싶은 마음이 이제 눈에 얹혀져서 눈이 좀 슬퍼 보였던 그런 이야기였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모두 다 누구나 그런 친구 한둘쯤 생각나게 하는 그런 소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었죠. 18년 만에 복수라고 해서 이어서 나오는데요. 저는 여자 입장이라서 잘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랬을 수 있죠. 군 생활에서 힘들게 했던 이 선임과의 해후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복수라는 말에 좀 조마조마하게 계속 읽어내려갔던 것 같은데 맨 마지막에서 술이나 한잔 하자고 약속하는 거에서 싱겁게 끝나버려서 이게 복수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떤 의미의 복수였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결과주의로 보면 그 마지막에 그래 서로 뭐 나이 먹어서 옛날 얘기 잊어버립시다라는 식으로 다음에 우리 술 한잔 합시다라고 했지만 그 이야기가 전개되는 중간중간에 누구는 그 접대를 받는 쪽, 누구는 접대를 하는 쪽의 기사. 그러니까 군대에서의 서열이 정반대였.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 내 거래처 사장의 운전기사로 온 거죠. 그러니까 우기사죠. 그래서 나는 그 거래처 사장님하고 둘이 좋은 일식집에 가서 접대 받으면서 방에서 둘이 형님하고 하면서 술을 먹고 있는데 나를 그토록 괴롭혔던 이 친구는 지켜보는 거죠. 밖에서.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차 시동 켜놓고. 그 자체가 이제 복수라는 거죠. 계속 그 과정.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그 심리적으로 막 너무 고소해하고 통쾌해하는. 그러다가 이제 또 한 번 또 이제 유흥업소에 가서 이 사람들 둘이서 막 그 접대를 하고 접대 받으면서 놀고 있는데 이때도 이 사람은 밖에서 기다리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느꼈던 그 엄청난 쾌감이 있던 거예요. 고소한 거죠. 그 자체가 복수였네요. 그것이 복수였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마지막 미소와 또 시간장, 이건 또 노인을 대상으로 했던 소설인 것 같은데요. 어떤 의도로 쓰여졌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노인은 고독하거든요. 근데 특히 대한민국의 노인이 고독하죠. 왜냐하면 대한민국 노인은 정말 특별해요. 지금 반만년 지구 역사상 가장 혼란스러운 게 대한민국의 노인들이에요. 지금 이제 뭐 60 넘어서 70, 80대 있는 분들, 뭐 가령 70대를 기준으로 잡자고요. 이분들이 어렸을 때 뭐 가령 그 한국 전쟁 때 전후로 태어나서 맞아요. 전쟁도 겪으셨죠. 전쟁도 겪었죠. 뭐 혁명도 겪고 쿠데타도 겪고 뭐 그러면서 산업 사회를 살아가면서 정말 눈부시게 초고속 성장하는 걸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렸을 때는
전기도 없고 네. 호롱불도 없고 저 역시 시골에서 자랐지만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병원이라는 데를 한 번도 못 가봤으니까 동네 약방에서 모든 걸 해결했으니까 네. 그래서 뭐 우리도 어려서 심리는 그저 걸어 다녔어요. 이웃 면수제지까지는 네. 뭐 장보러 뭐 이렇게 다녔어요. 걸어서. 그런 그러니까 저보다 윗선 세대 분들은 전기불도 없던 거예요. 네. 예. 그런 시대에 살다가 지금은 초고속 인터넷, 초고속 열차 뭐 비행기 타고 저 전 세계를 뭐 내 집 드나들듯이 드나드는 네. 세상. 뭐 통신과 교통의 발달 어마어마한 변화를 겪은 거죠. 그뿐 아니라 뭐 그 식생활이라든가 네. 주거 생활에 정말 말도 못하는 변화를 겪은 거죠. 그러면 그분들이 그 엄청난 변화를 긍정적으로만 받아들이겠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굉장한 문화적 갈등과 충격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새롭게 계속 배워야 되고 새롭게 적응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엄청난 스트레스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우리는 왜 그거 인터넷으로 하면 빠른데 왜 은행을 찾아가 인터넷으로 그 기차표, 고속버스표 예매하고 뭐 이렇게 영화관 예약하면 되는데 왜 안 해? 못해?라고 하지만 그분들에게는 하나 하나가 어마어마한 충격이에요. 그들이 그런 생활의 변화를 매일같이 겪으면서 그 느껴야 하는 그 문화적인 충격, 고독, 외로움 뭐 그런 어떤 문명 생활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고 네. 어떤 문화적인 거죠. 네. 뭐 전통적으로 이 소설에서 나왔듯이 전통적으로 어떤 그 유교 문화적인 네. 제사를 지내고 뭐 이런 생활이 너무나 익숙해 있고 네. 한데 뭐 시집온 며느리들이 전부 다 기독교 신자여서 제사를 거부하고 네. 충돌하게 되죠. 의견이. 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그 노인들이 고독하고 외롭고 진짜 저는 이 소설에서 그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분들 몇 년 더 산다고 네. 그까짓 게 뭐라고 그냥 좀 맞춰드리지. 네. 예. 그 고독한 분들, 고독한 분들을 좀 네. 조명했지요. 그래서 마지막 미소라고 하는 이 소설 속의 아버지가 이 제사의 형식만 고집스럽게 이어가려고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이셨죠? 예, 유언이었죠. 네. 제사 안 모셔도 되니까 예. 너희들끼리 모여서 하루만이라도 같이 지내라고 하는 유언을 하시는 걸 보면서 예. 예, 그분들의 진정한 내면을 좀 이해해 보게 되는 소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뭐 저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었는데 이제 독자분들이 그것까지 이해를 하셨을지는 모르겠네요. 네. 예. 또 그런가 하면 또 글이 전체적으로 다 간결하고 짧은데 또 짧은 가운데서도 그 안에 모든 내용들이 다 함축돼서 들어가 있어서 쉽게 또 빨리 익히면서도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내 이야기 같은 현실감 넘치는 소재로 또 재미와 함께 사유하게 하는 의미까지 더해져서 단숨에 읽게 되는 소설이었습니다. 그러셨다면 고맙죠. 네. 제가 아무래도 이제 뭐 무명 작가고 아마추어 작가다 보니까 너무 겸손하세요. 아니에요. 근데 네. 이제 이 어떤 작품을 쓸 때는 굉장히 노력해서 쓰는 건 맞아요. 근데 세상이 너무나 몰라주는 거야. 네. 뭐 읽어줬다라는 것 자체도 저는 너무 고마운 거예요. 누가 됐든. 저는 읽게 된 계기가 돼서 정말 좋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소외된 이웃을 겨냥해서 글을 쓰셨다고는 하셨지만 상황이나 때에 따라서는 그 사람은 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내가 위로받게 되는 소설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리고 독서의 계절 가을이기도 한데요. 김도훈 작가의 단편소설집 시간장을 통해서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따뜻한 시선 함께 따라가 보시면서 내가 위로받고 힘을 얻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김도훈 작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가을을 좋아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이라고 하는 시도 있는데요. 일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며 살겠습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 더없이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더더의 내게 다시 인문학 스튜디오 끝곡으로 보내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